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오케스톨스의 500CL 벼르고 벼르다가 이 제품을 진지하게 하나씩 뜯어보는, 왜 그래야 했는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과정으로 이런 소리가 나게 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 소리가 왜 어필을 하는지, 이 제품을 다루는 이유가 물론 이 제품의 소리 품질이 점점 이렇게 낭중지추처럼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를 내는 데는 어떤 필연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뒷걸음질을 치다가 우연하게 이게 딱 맞아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가까이서 깊이 들여다보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제품으로 보이기 때문에 샘튜브에서 다루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이 제품이죠. 오케스톨스의 500CL이라는 제품입니다. 오케스톨스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전부 앞에는 OCS로 시작하지만 오케스톨스라는 메뉴에 1000이 있고, 1000은 자그마치 5웨이나 됩니다. 상징적인 제품이고, 그 바로 밑에 3웨이인 600이 있고, 그리고 이제 2웨이인 500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은 이걸 그대로 컴팩트하게 만든, 그대로 축소시킨 500의 미니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렇게 쭉 계보를 내려온 그런 제품 중에 사실은 가장 오케스톨스 표준이 되는 그런 2웨이, 오케스톨스를 처음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물론 가격이나 이 사이즈로 보면 미니가 좀 만만할 수 있지만, 오케스톨스란 회사의 어떤 사운드 컨셉은 이 정도의 스케일과 다이나믹스, 그런 어떤 규모의 사운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제품이 오케스톨스는 어떤 소리를 내는 스피커 브랜드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 제품을 들려주면 대부분이 설명이 되는, 그런 면에서 오케스톨스의 표준이 되는 제품입니다. 먼저 이 제품을 다루는 이유는, 이 제품을 제가 시청한 이래 지금 시점에서 어느 날 뚝 보니 이 제품의 존재감, 그리고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보였어요. 게다가 이렇게 뭐 새로운 스타일을 창안하고 나 좀 봐봐 이러면서 막 시선을 끌어들이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고전적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음악을 듣고 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스타일 자체가 외모랑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게 이 제품을 처음 들었던 시점부터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잠깐 들었을 때 다시 그 생각이 들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잊혀졌다가 다시 듣고 나니까 그런 반복된 생각들이 그 소리가 어디서 들었더라 하고 생각해보면 이 스피커 소리였어요. 대신할 스피커들이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 OCS 500CL의 소리는 디자인이 주는 어떤 선입관을 다 빼버리면, 저희가 아는 90년대에서 2000년 사이 하이엔드가 막 정점을 치고 올라가서 새로운 것들이 막 시도되고 있었던 그 시점에 그 뒤를 돌아보고, 그 하이엔드의 어떤 본분, 현장을 재현하면서도 음악을 듣는 즐거움, 이거를 굉장히 큰 비중으로 사운드에 개입시킨, 그냥 무작정 하이엔드로 달려간 그런 스피커나, 아니면 이렇게 빈티지적인 그런 소리로 머무는 양 끝단이 아니고 그 둘을 굉장히 절묘하게 배합시킨, 그게 오케스톨스의 사운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처음에 잘 발견 못하는 이유가 이 제품의 디자인 때문이에요. 여기서 참 많은 선입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소리, 골드문트를 많이 닮았네. 거기서 많은 부분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일단 들어보려는 의지가 없기도 하고, 잘해야 골드문트겠네, 뭐 이런 생각 때문이라는 게 아마 제일 클 거고요. 그리고 그런 채로 심지어 들어봐도 그 소리가 제대로 들렸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 선입관과 의식적으로 마스킹되어 있는, 그런 채로 들어본 정확하지 않은 소리, 이런 것들을 싹 지워내고서 이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어느 시점에 온다면은, 이 제품이 내는 사운드의 품질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가치가 높은 소리라고 그렇게 여겨지실 거예요. 자, 이 스피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내가 스피커로 돈을 벌 거야, 새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딱 타깃을 두고서 그걸 향해 달려간 그런 회사의 제품이 아니고, 몇 가지 이 스피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그런 제조사에서 음악을 대단히 좋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인프라를 모아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런 스피커라는 데 있습니다. 이 제조사가 알루미늄이 굉장히 다룰 일이 많은, 금속을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원래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에서 그런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이에요.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음향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실제로 성악가가 하나 있었고요. 실제로 오케스톨스의 현재 대표는 성악가 출신입니다. 음악이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 기반, 이 인프라를 갖고 있던 설립자인 부친의 그 감각과 음악적 분별, 이런 게 합쳐져 있다는 것도 오케스톨스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쓴 거고, 알루미늄이 이런 스피커의 울림을 제작자들의 귀로 들었을 때
알루미늄이 음향적으로 갖는 큰 장점들을 평소에 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커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500CL도 그런 알루미늄을 아낌없이 투입해서 딱 필요한 만큼의 사이즈와 두께 그리고 비율 이런 걸 맞춰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일단 이 제품이 하이엔드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품질을 처음부터 지향했던 건 이 각 드라이버 유닛을 노르웨이 시어즈사의 최고급 유닛을 사용했다는 게 그게 아주 눈에 띄죠. 시어즈의 엑셀 트위터입니다. 이 시어즈 엑셀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상단에 쓰인 게 T25CF002 별명이 밀레니엄이라고 붙어있는 1인치 소프트돔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눈에 띄는 건 이 아래쪽에 있는 미드베이스인데 이 W19NEX001 이런 타이틀이 붙은 이 미드베이스는 7인치인데 재질이 하이엔드 유닛에 한참 유행했던 그래핀을 코팅한 그런 마그네슘. 마그네슘을 쓴 이유는 얇게 만들어서 정동작을 하게 그렇게 선택한 소재고, 그래핀을 코팅한 거는 그런 마그네슘의 표현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트위터에는 네오듐 자석을 투입했고요. 미드베이스에는 티타늄 보이스 코일을 씁니다. 안쪽 바스켓도 철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시어즈 엑셀 유닛이 이 제품에서 중요한 이유는 아마 이 유닛이 들어간 스피커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이 유닛은 시어즈 자체의 콘셉트대로 굉장히 강한 소리를 내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드라이브를 해도 소리가 대단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강해서 귀가 피곤할 수는 있어도 그 유닛 자체가 이 진동판이나 유닛의 특성이 그 에너지를 못 견뎌서 왜곡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유닛인데, 문제는 오케스토스는 그 유닛을 그 특성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이 스피커는 저희가 지금 이 스피커의 소리를 얘기하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냥 고급 유닛을 쓴 국내 한 스피커 브랜드인데 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다 이러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이 오케스토스의 제작자는 이 유닛을 쓴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걸 어떻게 다루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 유닛은 물론이고 그 안에 이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까지 구매를 했는데 지정한 스펙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 내 말을 안 듣냐? 왜 우리 유닛을 쓰면서 그걸 그렇게 만드냐라는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오케스토스 사장님의 어떤 고집으로 그거를 본인 스타일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사실 이 스피커의 포인트입니다. 시어즈사에서는 그 소리가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제가 아는 그 시어즈의 엑셀을 쓴 다른 회사의 제품들보다 저희한테는 훨씬 좋습니다. 에너지를 지나치게 강하게 가져가지도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은 채로 딱 필요한 만큼의 탄력, 그 지점을 설정한 게 사실은 그게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미드베이스가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크로스오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이나믹스 에너지가 넘어서면 안 되는 혹은 그보다 약하면 안 되는 딱 그 지점을 어느 날 마치 AI가 찾아내듯이 제작자는 찾아낸 거예요. 그게 이 스피커의 핵심이자 오케스트럴 사운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래쪽이 20Hz까지 내려가고 상단은 25kHz. 근데 크로스오버를 2kHz에서 끊었어요. 트위터 구간이 다른 스피커보다 조금 더 넓죠. 그렇게 설정이 돼서 바꿔서 말하면 미드베이스가 조금 더 원활히 움직이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이 스피커의 이 아래쪽 통, 이 베이스 유닛의 사이즈나 전면 배풀의 면적을 보면 7인치 유닛보다는 좀 더 큰 유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아래쪽 인클로저의 사이즈하고 대략 비율이 맞는데, 바꿔서 말하면 7인치 유닛을 달고서도 굉장히 넓은 용적의 인클로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뒤쪽 하단에 아주 가느다란 그런 리플렉싱 포트를 뒀어요. 사실 이 제작자가 이 모델링이나 이런 설계의 달인이긴 하지만 이거를 소리를 뭐 FA로 막 측정을 해가지고 그런 포트의 위치나 사이즈를 그렇게 구해냈다기보다 귀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꿔낸 거예요. 그래서 지점하고 포트의 모양을 만들어냈고 통의 크기도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된 그런 포맷이 됐습니다. 사운드 포맷이 대략 어떻고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보다 좀 더 먼저 보이는 건 사실 이 스피커의 디자인이에요. 알루미늄을 굉장히 잘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곳곳에 만들어 놨는데, 대표적인 게 이 스피커의 이 상단은 상하 좌우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틸트가 된다 그러죠. 이렇게 상하 각도 조절하는 거. 이게 오디오 파일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옆에 이 레버를 풀어서 좌우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아래 베이스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지만 역시 좌우로 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옆에 이런 회전 레버를 둬서 그렇게 조절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축은 이렇게 A자 모양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다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프레임으로 두 개의 인클로저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정면의 느낌은 투바디, 살짝 로봇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이 측면에서 보면 특히 아래 하단 인클로저의 뒷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전면보다 측면의 디자인이 좀 더 멋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특징이고요. 상하단 유닛이 서로 분리가 돼서 생기는 그런 장점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특히 베이스의 울림이 상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서로 진동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 OCS 500CL의 소리를 오랜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s.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It made me smile. Those were such happy times, and not so long ago. How I wondered where they'd gone. But they're back again, just like a long lost friend. All the songs I love so well. Every sha-la-la-la, every woe still shines. Every shingling
it's yesterday once more. 제가 이 제품 사운드 품질에 대한 그런 생각에 좀 확신을 점점 갖게 된, 그런데 기여한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가, 실제 악기나 녹음을 다루는 분들이 종종 와서 이 스피커를 들어보면서 하는 얘기가 실제 현장의 소리에 가까운데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듣기에도 여러 곡들, 특히 이제 클래식 곡을 들어보면 이런 곡들에서 좀 더 도드라지는 게 좀 있어요. 세부미사도 대단히 좋은 한편에 굉장히 듣기 좋게 소리를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각 악기들을 전달하는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건 소리가 그냥 강한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에너지가 강하게 제작이 돼 있는 그 드라이버 유닛의 특성을 클래식한 소리로 잘 배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로 말하면 저희 북구 쪽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지휘자들 중에 보면 에사페카 살로넨이나 헤르베트 블롬슈테트처럼 굉장히 비비드하고 임팩트를 선명하게 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 다채로운 음색과 매끄럽고 아름다운 소리 중에 그런 임팩트를 두려고 하는 그런 지휘자들의 연주를 듣는 듯한 느낌? 전체가 다 강한 이런 러시아 지휘자들이 아니고 딱 적절한 블렌딩을 한 그런 연주랑 상통하는 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의 가장 큰 장점은 대역도 넓지만 음악 장르적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다는 거에 있어요. 특히 호쾌하게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연주를 들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높고요. 아주 선명하고 가늘게 쭉 연속선을 가도 중간에 살짝 흐트러지거나 고도를 낮추거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섬세하고 선명한 고역,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장점이 잘 발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스피커를 1년 이상 반복해서 듣고 난 현 시점에서 떠오르는 스피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BMW의 매트릭스 801 버전 2 정도 되는 그런 스피커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뭐 음색이나 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닮아 있다는 게 아니라 사운드적 배합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트릭스 801이 베이스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소리를 처음부터 금속을 써서 만들었다면 이런 소리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801을 쓸 때 그 스피커를 잡아보려고 댐핑이 강한 앰프, 출력이 높은 앰프, 별의별 앰프를 다 써봐도 베이스가 통제가 되질 않아요. 다만 그 스피커를 쓰는 이유는 너무나 호쾌한 베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에 대한 기억은 통의 안쪽을 조금 더 두껍게 하거나 리플렉스 포트를 조금 깊고 좁게 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때 그걸 만든 존 바워의 생각은 당연히 그렇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과는 달랐겠지만, 저희가 듣기에는 그랬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은 베이스가 바로 500CL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러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런 베이스의 아주 스펙터클한, 문자 그대로 스케일이 크고 빵빵 터지는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징 소리가 나든 팀파니를 강하게 연타를 하든 그런 소리를 아주 안정감 있게 들려주는, 하지만 아주 타이트하게 죄어서 빠르게 디케이 시키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원래 음원에 있는 만큼은 충분히 울리게 한다는 데 있어요. 그게 신기하죠. 그거를 용도의 큰 이 알루미늄 인크로저와 7인치 유닛으로 아주 딱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는 베이스 듣는 재미가 정말 큽니다. 이 통 자체에서 울림을 만들지 않고 그 안에서 유감 없이 충분히 다 울리고서 사라진다는 거죠. 이 스피커를 듣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아주 비비드한 느낌과 탄력을 놓치지 않는, 그러면서 높은 대역에서의 아주 선명하고 반짝이는 느낌, 그런 걸 잘 살려주는 곡이 처음에 들은 4플레이의 맥스 오맨 같은 곡이에요. 아래쪽에서의 이 업비트, 그것도 충분히 울려주면서 딱딱 다음 간격으로 아주 정확한 느낌으로 오디오적 쾌감이 뛰어난 베이스를 들려주면서 위는 아주 선명하게 반짝거려요. 그 배합이 아주 멋지게 잘 이어져 있습니다. 통으로 나눠진 이 위아래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일체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첨예하고 사실적이고 그런 특성을 지닌 시어스 엑셀 유닛의 그런 강한 에너지를 아주 잘 소화한 그런 걸 정작 느낄 수 있는 곡이 카펜터스예요. 카펜터스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표정들이 떠오릅니다. 풍성하게 울리면서 과도한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런 70년대의 목소리라고 종종 표현하는 카렌 카펜터의 그 특유의 아주 넉넉하면서도 심금을 올려오는 그런 음색의 감촉, 이런 것들이 그냥 하이엔드적인 트위터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포근하면서도 아주 도드라지는 그런 보컬을, 말러의 소리를 그렇게 유감 없이 큰 파워와 에너지로 들려주면서 카펜터스 소리를 이렇게 감성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스피커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몇 곡이라고, 그런 몇 곡의 사례로 오케스트롤스의 소리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케스트롤스의 OCS 500CL,
이 스피커를 매칭한 앰프가 이 아래쪽에 있는 비투스의 RI102 마크2인데 이 조합 그대로 9월 초에 있는 9월 5, 6, 7이죠. 그 용산도 호텔에서 하는 그 오디오 페어에서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소리가 역대 오케스트롤스의 이 500C를 들려줬던 드라이브 했던 앰프 중에 가장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가장 오케스트롤스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앰프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케스트롤스 스피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으신 분, 궁금하신 분들은 이 비투스와 연결된 소리를 한번 들어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스피커가 그렇게 어디서나 이렇게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게 또 문제라면 문제인데, 오디오 쇼 때 들어보신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 전에 들었던 소리보다 좀 더 오케스트롤스에 가까운 소리로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좀 더 가까이서 다뤄본 오케스트롤스의 어떤 표준과도 같은 제품 OCS 500CL 이 제품을 같이 살펴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9월 초에 있는 오디오 쇼 때 와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